오늘 아주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6월 호국 복원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다음 주일 6.25 우리 7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0일 주일이었어요. 주일 오후 4시, 새벽 4시에 암호명 폭풍, 진짜 폭풍이 해가지고 전 38선 거기에서 일제히 내려왔죠. 이 거짓의 형이 사탄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남쪽에서 옹진반도에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격한다, 그렇게 김일성이 주장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군이 이제 막 그 파주시에 밀려나니까 우리가 방송했어요. 국군들의 그 자기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옹진반도에서 북진에 올라갔다. 근데 그걸 갖고 계속 북침서를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세상이다 하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이 6.25를 해서 저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6.25 시초에부터 끝까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번 전체를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이게 철학자 산타이가 한 말이죠. 그 다음에 설계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책에서 교훈을 얻는다. 우리는 6.25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학살당했을 때 그 전쟁 기념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서하라, 포기브, don't forget, 잊지 마라. 저희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잊지 말자고 한 거는 6.25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역사상 최악의 그거였죠. 이게 인적, 물적 손실을 간 그 주범들이 바로 김일성하고 박헌영입니다. 박헌영. 김일성, 박헌영이 스탈린한테 2번이나 찾아가지고 침공하겠다 그랬고 또 모택동까지 가세해가지고 우리가 1, 2차 세계대 다음에 인적 제일 많은 그런 아주 비극이죠. 비극. 이걸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뭐 북침했다, 뭐 주한미군 철수하는 이 황당한 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을 제대로 잘 받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이니까 그 황무지에서 전부 국민들 뭡니까 6년 업무교육제를 시켰죠. 잊지 말자 할 때 뭡니까 우리가 그 6.25 그걸 한번 간단하게 읊어봅시다. 우리가 잊어라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내 유목 굵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땀을 치고 울분했던 나를 이런 믿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군에서 제가 좋아하는 뭡니까? 행운의 아침. 동이 터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본 후 외투 입고 두고 서면 마음이 새로워 꽃돈이 총을 메고 나서는 아침 눈 들어 눈을 들어 앞을 보면서 산도 맑고 물도 고운 이강산 위에 조국을 지키고다 행문이라네. 우리 전우합니다. 전우. 결의에 넘넘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뭐죠? 네. 다 까먹었어. 그 책임을 다하는 용사들이다. 아무튼 우리 유교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유교를 교과서도 한다 해서 이제 제일 유교하면 우리가 기억할 게 312 2259라는 걸 외워야 됩니다. 312는 3년 1개월 2일, 그 다음에 2259일. 그게 이제 유교의 그겁니다. 이게 제가 그 기록을 한번 전부 쭉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국사편찬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 KBS 이사장을 역임하신 그 이인호 교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 현대사에서 1910년 이후 진정한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1940 해방에서 1948년 헌법 개정과 전국 수립 선포로 이어진 전 과정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입니다.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가 혁명이었고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혁명과 마찬가지로 성공한 혁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 우리는 일제나 미군정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재탄생해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출발하게 된 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우리는 왕조 시대는 식민이고 일제 시대 식민 통치였고 군정 안에는 군정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국민들이 자유롭고 행동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민주국가를 수립한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당당하게 세계국가가 됐고 민주국가가 하고, 그 다음에 정체를 증명해 이게 공산주의나 궁극주의 집단주의가 아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게 세계적인 혁명에 우리가 버금갈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6.25 전제 기습 남침에서 우리가 한 걸 한번 제일 우리가 쭉 한번 그 순차별로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가 뭡니까? 파죽지세가 미리 내려보니까 춘천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춘천. 잘 아시다시피 춘천 거기 이제 육사단 사단장이 부임해가지고 박은진지를 잘 구축해놨어요. 그래서 저 북한 거는 하루아침에 춘천을 뚫어가지고 우회를 해서 서울 뒤쪽에 수원 쪽으로 올라오고 자기에 대해서 국군을 다 괴멸시키는데, 거기서 지금 3일간 지치돼 버린 거죠. 이게 전사에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군은 그 처음 기습 남침하면서 하루에 10km씩 전진하는 겁니다. 10km. 그러면 부산까지 8월 15일 날 되게 작전 계획을 소련 그 전문가한테 세워준 거예요. 10km. 그럼 무엇에 차질이 생기느냐? 전차 부대를 앞세워가지고 미리 내려와야 되는데 이 지휘하는 이 조선족 군인들이 전차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전차 부대 운용술이 없는 겁니다. 그 만약에 속도전이 이제 10km 계속 퍼내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보병 따라 그냥 밀어 오다 보니까 그게 그한 거고, 그 첫 공을 누구나 춘천 전투에서 세운 겁니다. 춘천 전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 이제 그 김홍일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홍일 장군. 이분은 아주 원론대 장개석 정국 밑에 소당했고, 그 다음에 우리 6.25 때 삼성 장군까지 해서 이 박사가 마지막 오성 장군한 김홍일, 이분은 전쟁에 일어나마자 뭡니까? 바로 의정부 가보는 겁니다. 직접 보고, 그때가 최병덕 사령관이었는데 그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은 헛소리 하는 거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는 시리즈 먹는데 헛소리를 했는데, 이 김홍일 장군은 정확하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우리가 방어선을 구축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묵살당하죠. 묵살당하는데 이제 죽이 파죽 저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최병덕이 그 이야기합니다. 한강 방어선을 고수해 주십시오니까 이 김홍일 장군이 고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명령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메가다가 29일 날 전용기편으로 수원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제일 간 게 어딥니까? 저기 뭡니까? 김홍길 장군 이 한강 방화선 사령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홍길 장군이 메가나한테 전부 보고를 합니다. 우리 국군이라는 거는 이 예비 경비병들 아니 군대도 아니다. 이거는 경찰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메가다 그걸 인정합니다. 이거는 한국은 군대랑 군대가 없다. 그러니까 김홍길 장군한테 부탁합니다. 당신이 3일만 버텨주쇼. 그러면 내가 군대를 보내겠다. 그런데 김홍길 장군이 얼마나 버텼느냐? 무려 7일을 버텨준 거예요. 7일을. 그러니까 이 우리 전사를 보게 되면은 그 1983년도에 그 세계 우리 군 전무관들이 이래가지고 한국전에 가장 귀한 네 사람을 꼽으라 했을 때 메가다하고 워커, 그 다음에 김정호 장군하고 김홍일 장군이었어요. 왜? 이 두 사람이 버텨줬기 때문에 그게 군도 재정비를 하고 유행군이 진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전부 괴멸돼 버리는 거죠. 괴멸.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파죽지소는 이제 우리가 한국 이 전사를 네 등분을 해볼 수 있죠. 네 부분을. 제일 첫째가 뭐냐면은 파죽같이 밀려가지고 9월 14일까지 우리가 다부동까지 밀렸죠. 8월 10일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북진해가 쳐 올라가는데 10월 19일까지 올라가면은 10월 19일 중공군 선발대가 벌써 들어옵니다. 그리고 25일 날 우리 사람 포로가 잡혀버려. 그 백성급 장군이 직접 포로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공군이 오게 된 거니까 그때부터 25일까지 그게 이제 새로운 전쟁인 거죠. 그게 국지전쟁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전쟁. 그때부터 25일부터 언제까지 51년 7월 10일. 7월 10일이 왜 7월 10일이냐면은 우리가 파죽질세로 밀어 올라갈 때 이제 북한에서 휴전하자 그럽니다. 우리가 휴전 안 하죠. 그 다음에 중공이 개입해가지고 51년 11월 11일 내가 우리가 휴전을 안 합니다. 딱 두 분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1951년 7월 10일 첫 휴전 회담이 해가지고 2년을 끈 거죠. 53년 7월 27일까지. 그렇게 우리가 4단계로 내려두셨는데 그 첫 단계에서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게 뭐면 장진호 전투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왜 요구하냐면은 일개 사단이 12,000명이 전부 몰살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전부 주위 한 3배 내지 10배 되는 병력을 포위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혹한이라 가지고 40도 이래 돼가지고 탄환이고 뭐가 안 됩니다. 그 음식도 다.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서 아주 성공적으로 철수한 거죠. 해병대. 성공적으로 철수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었냐. 만약 철수 안 했으면 그게 해가지고 다 괴멸되는데 그걸 다 정비할 수 있게 이제 장인호 전투가 그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결정적인 그걸 한 게 뭐냐면은 51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가 하는 지평리 전투입니다. 지평리 이제 중공군들이 이게 막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 국군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중공군의 표정은 우리 한국군입니다. 미국은 화력도 있는데다가 더 하니까 한국군을 가니까 우리가 2월 11일 같은 경우에 51년 2월 11일 같은 3군단 자체가 완전히 북해군 북해군 3개 사단의 한 사단을 그러니까 사단이 전멸한 사태가 있는데 그게 바로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 횡성 전투인데 횡성에서 우리 사단이 다 개멸될 뿐인데 2월 13일 날 이 사단 23연대 연대병력이 3일 동안 전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3개 사단을 물리쳤어요. 3개 사단이 물리쳤는데 중공군은 5,000명이 전사했어. 5,000명. 우리 병은 100몇 명밖에 안 했어요. 이게 얼마나 한국 역사를 바꾸냐면 지평로에 있는데 국군이 계속 밀려가지고 파죽시로 왔는데 중공군이 첫 참패를 한 거예요. 첫 참패. 거기서도 중공도 무료군은 통일 안 된다 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도 할 수 없다.
저 인해 전술로 내놓으면은 우리는 뭐냐 화력 전술을 누가 했나 이주희하고 벤프리 장군이 강하겠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50년 이제 그 12월 23일 워크 중장 8군 워크 중장이 그 의정부에 자기 아들이 중대장입니다. 중대장 협격한 공을 세워가지고 포창주로 가다가 저 교통사고를 당해 전사를 하죠. 전사하는 게 24일 후임으로 리제이가 후임하게 됩니다. 리제이가 발령을 받고 25일 날 동계에 가서 맹하드를 만납니다. 맹하드 만나가지고 그 맹하드 대담합니다. 그러니까 리제가 현명한 게 맹하드가 이거는 뭐 너무 거리가 크니까 그 맹하드가 전선 시시콜콜한데 간섭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만 해도 미군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왜 공황 상태에 빠졌냐? 중공군들이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인해 전술로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거, 공황 상태에. 그래서 시시콜콜한가 그러니까 리제이가 이제 그 메가드한테 그때 뭐냐면 리제이가 5일 날 오고 26일 날 한국을 부임하는데 29일 날 저 사령부에서는 메가드한테 뭐냐면 한국 포기하라. 한국 포기하라 이래 됐어요. 그것보다도 재밌는 일은 10월 12일 그러니까 이제 북군이 파죽지세 해가지고 남북 통일 거기에 가니까 스탈린이 지령을 냅니다. 12일 여기서 전부 끝내고 철수하라. 10월 12일 날 스탈린이 그러고 그 노약자들은 전부 다 저 넘어오고 그 후퇴하라고 명령 내립니다. 그 이제 중국이 불덩이 떨어졌죠. 이제 왜 바로 막 자기들이 침묵하니까 10월 5일 날 이놈들이 그걸 해가지고 파병을 결정합니다. 파병을 결정하니까 스탈린이 12일 날 후퇴 명령을 13일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아주 엄청난 게 10월 달에 아예 스탈린하고 그게 자기를 포기하고 도망가다가 중공군이 개입하니까 29일에는 아예 미국이 이제 한국 포기하라는 거예요. 한국 포기. 그러니까 우리가 단 석 달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고 또 어떠냐. 미국은 원자탄 사용을 그때 12월에 두 번을 검토하게 됩니다. 12월 4일하고 12월 20일. 그게 이제 왜 밀렸으니까 원폭으로 그걸 해서 만회를 하게라 그러는데 그게 왜 안 됐느냐 하면은 그때 그 정확한 지점까지 그걸 내가 검토를 하고 조종사 훈련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그게 왜 안 됐느냐 하면은 이게 원자 폭탄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금 뭐 우리가 저 오키나와 저기 나가사키 저 8월 6일하고 그다음에 8월 9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그 8일 날 선전포고에 들어가지고 8일 동안 손 한 단 끌리고 만주 다 삼켰고 북한까지 다 삼켜 전적인 하는 게 그런 그걸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쟁 이렇게 그거 해보면은 저 중국이나 저기는 땅굴을 파요. 땅굴 지구를 몇 바퀴 돌려 땅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권이 없으니까 공격을 하니까 땅에다 숨어버리니까 이게 원자 폭탄이라는 거는 어떤 표식 인구 밀집이라든지 군사 시설에 딱 있을 때 거기를 탁 폭격해보면 그게 효과가 나는데 움직이나 없는 이런데 원폭을 살짝 투하한다 해도 세계적인 비난 여론 많이 있고 그래서 포기를 한 거예요. 두 번.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휴전 때 휴전을 하려는데 이제 3년 그 뭡니까 이제 53년 초에 그때 이제 아이나가 대통령 되었다고 메가드가 개인적으로 아이젠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저 휴전을 하려면 원폭 투하를 해가지고 아이젠을 사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사기 전에 휴전이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를 하다 보면 아주 그런 많은 이제 그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평리 전투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그게 놀라운 게 저희가 이제 저기 저희 거기 우리가 76년도 임감했을 때 76년도 93년까지 그 한미연합 훈련 이름이 팀 스피릿이에요. 팀 스피릿. 그게 이제 지평리에서 여러분 시간 날 때 꼭 지평리를 한번 가보십시오.
또 조그마한 문제. 그러니까 그 분지에 일개 연대병력이 3개 사단을 물리쳤으니까 아까 말했던 5천 명이 용이는 뭐 100몇 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DJ고 거기에 연대장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그 연대장이었는데 이분은 나중에 사성장군까지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 자기가 부상을 당했는데도 자기가 후송 안 가고 그것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내 저술 이내면 집히니까 좁으니까 그거를 딱 능선같이 좁게 딱 막았죠. 늘저나 밤에 이게 몰려오니까 좁게 짰는데 결정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프랑스 외인 부대가 거기 일개 대대가 있어요. 외인 부대가. 이 외인 부대는 뭐냐? 전쟁 베테랑인 용인인가? 거기 가면 나이지리아나 인도네시아나 용병 있는 사람들이 장원에 왔으니까 그 총대장이 우리나라는 몽크레르 육군 중장이었어요. 육군 중장인데 자기가 중령을 해보는 게 왜? 대대장은 중령이니까. 그러면 중장이 자기가 지원을 하니까 국방부에서 장군님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게 그거 상관없다. 내가 가가지고 자유시행을 위해서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걸 했냐. 이내 전술 이렇게 내오니까 프리드만 이 사령관이 전부 다 모시고 회의를 합니다. 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딱 이 사람 이야기합니다. 여기 수태면 다 죽는다. 우리가 깨끗하게 군인답게 죽자. 대단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DJ가 사령관에 딱 돼서 제일 이게 특수 겁니다. 이게 그 연대라는 게 특수 화력대대. 거기는 자동 뭡니까? 전차 중대도 있고 박격 부대가 따로 있고 군 장비 부대가 있고 인원도 정강인데 아주 세계 최강의 화력 부대인 거예요. 많은 연대지만은 사단 병력 정도 될 그런 화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 사단을 물려쳐버리니까 그 부사령관이 놀래가지고 이놈이 모택도 달라갑니다. 모택도한테. 예? 모택도한테 달라가 모택도 자고 있다 깨워. 예?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안 된다. 우리가 이게 한계점에 도달했다. 전쟁 이렇게 막 그거 하는데 보급선을 끊어버렸잖아요. 미군들이 전부 다. 보급선을 끊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중공도 그렇고 북한도 이제 무력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하고 김일성이는 스탈린 보고 제발 휴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탈린 택도 때문에 너는 그거 있어가지고 미국 붙들어야 된다고. 미국하고 중국 너 원수가 돼야 된다. 원수가 그래야 자기는 마음 놓고 동구권을 석권하고 그 다음에 중공 저놈이 스탈린도 보통 사람을 안 건지 아무 외부 지원 없이 강에서 그 강군을 물리쳐버렸으니까 요게 그대로 두면은 공산군 주도가 뺏길지도 모르겠다. 이런 복합적인 게 있어서 스탈린 전략은 뭐냐? 여기 계속 미국 붙들어 놓는다 이런 전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3년 그 3월 5일이죠. 3월 5일 스탈린이 급사해버리죠. 급사하니까 이제 휴전에 급진됐되고 또 그거에는 2년 그 말에는 이제 아이젠하워가 그 대통령이 당선되죠. 당선돼 가지고 12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선자 자격으로서 이제 가니까 휴전회담이 급진전되는 거죠. 그 휴전회담의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가 나는 방공포로 석방인 거예요. 방공포로. 모택동은 국부군은 그 포로들을 전부 다 인존청소하는 의미에서 인해 전술로 다 한국 온 사람들은 그 국부군을 항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최대 경쟁에서 안 되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기들이 이게 그 혼쭐이 났으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양보를 못 하는데 미국도 그걸 빨리 해야 되고 여기도 자기들도 필요가 있으니까 뭐 대충 자유소환이냐 아니면 본인은 원하느냐 이게 쟁점이었다고요. 쟁점이었는데 그걸 53년 6월 8일 합의를 서명을 한 거예요. 서명을 하니까 이 박사가 어떻게 가느냐. 그 전에 아이젠하워한테 수차례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달라고 수차례 했는데 우리가 보장해준다 아니면은 뭐 휴전 해주면 고려한다. 이 박사 한마디로 노 해버린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사전에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걸 해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 박사가 치밀합니다. 사전에
아이젠하워한테 서신을 보냅니다. 계속 지금까지 휴전하면 안 된다. 저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침범했기 때문에 3.8선 개념이 없어졌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북진 통일해야 된다. 그게 찬성하는 사람이 메가더, 벤프리트. 리즈웨이는 그건 아니에요. 리즈웨이는 있던데 벤프리트는 끝까지 북진 통일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벤프리트가 얼마나 위대하나 이러면은 그 내가 아까 그 모두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이젠하워, 브래들리, 벤프리트 이건 육사 동기입니다. 육사 동기. 2차 대전이 어떻게 되냐? 그 아이젠하워는 대장이고 브래들리는 중장인데 그 벤프리트는 대령이었어. 대령. 그러니까 왜 그랬나 하니까 그때 이제 마샬이 그 인사권자였는데 벤프리트라는 그 이름에 남봉군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마샬이 올라올 때마다 진급을 누락시킨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 딴 사람이니까 저 마샬이 벤프리트한테 미안해가 사과하고 내가 큰 장군을 구했다 하면 바로 대령에서 준장을 준장 진급시키고 6개월 만에 또 소장으로 진급시켜줘요. 그러니까 벤프리트가 혁혁한 공을 세워줘.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벤프리트가 보면은 이 박사는 아주 특별하게 본 거예요. 이분은 세계적인 거든.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그 사랑제일교회 가서 이제 그 대변을 봤는데 그 이충건 박사가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 썼을 때 지도 교수가 어떻게 이 박사 밑에 메가더도 가는 사람만 전부 보아가 됐다 이런 이야기야. 당신 그 좀 연구를 해보라 그래서 내가 자기가 자료를 다 모아놨다 그러더라고. 내가 필요하면 한번 같이 공전을 하고 싶은 건데 그거는 뭐냐 이 박사의 타고난 리서치 아마 그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메가더도 거기 동감한 거고 만주를 폭파해가지고 그걸 아재 실을 말려버리고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아니고 벤프리트도 마찬가지예요. 벤프리트 끝까지 그걸 해가지고 아이젠하워가 한국 방문했을 때 벤프리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휴전 유리하기 위해서 우리 작전 원산에 상륙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못하게 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뭡니까? 트루먼이 이제 우리가 51년 4월 13일부터 15일 집행기 전투가 일어나죠. 집행기 전투 해가지고 2월 13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게 이제 4월 10일 날 누굽니까? 트루먼이 메가더를 해임하죠. 메가더를 해임합니다. 예? 해임하면서 뭐랍니까? 이제 해임했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통일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이제 그걸 듣고 트루먼이 우리의 꿈을 다 망쳤는데 정의원이 가서 이제 참모총장에 가서 그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트루먼이 해임 성명이 이렇습니다. 본인은 메가더 원수가 거의 공식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미국 정부와 유엔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깊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헌법이 본인에게 부여한 소정의 책임 및 유엔의 본인에게 유의한 추가적인 책임을 고려하여 본인은 극동사령관을 교체해야 되는 결정을 내렸다. 이게 4월 10일 새벽 1시에 해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는 메가더 해임이 누굽니까? 이제 리제이 4월 13 벤프리트 메가더 후임으로 이제 그 리제이가 그 유엔군 사령관이 되고 그 후임에는 벤프리트가 이제 장군이 오게 되는 거죠. 벤프리트. 그 이제 벤프리트 장군은 제가 이제 그 아들 그게 했으면은 벤프리트 장군은 한국 부임하자마자 뭡니까 국군 교육을 시키는 게 국군에. 그러니까 이 박사는 계속 무기를 달라 그러는데 무기 최신 무기 주니까 도망을 때 다 두고 버린 거예요. 그 리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문서에 보면 여기서 막 그걸 하면 리제가 본부에서 하면서 이 무기 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벤프리트 장관한테 어떻게 했냐 이 박사한테 각하 이게 필요한 게 무기가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구에다가 그 교육 사령부를 설치해 가지고 육군 10개 사단을 전부 다 병에서부터 장군까지
5주간 전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훈련 터전에 반격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벤프리트가 이제 한국군의 아버지로 되는 게 그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하죠. 4년제 육군사관 지내서 하고, 그 다음에 막 거기 만든 그 뭡니까 전쟁 물자를 그거 다 갖다 놓고 살았어 갑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지시가 오죠. 왜 전쟁 물자를 그거 들으냐. 그러니까 벤프리 장군 동상이 육사 그 도산학교에 있었는데 자기 돈 개인 돈을 몇천 불을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기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보고 다 기부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육사 거기 있다가 이제 육사가 되면 그 이사하면서 이렇게 그걸 한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이제 10개 사단을 정편하는 걸로 되어 있죠. 우리 10개 사단인데 20개 사단으로 그래가지고 그 내가 이제 벤프리 때 아들이 제임스 중인데 제임스는 그 공군이에요. 공군에 가지고 그리스 내전에 참석해가지고 전투 끝난 거예요. 그럼 자기는 본국에 가서 심어내는 거라. 그런데 한국에 올 그것도 아닌데 자기가 지원해야 그것도 지원서를 내가 얻는데 그때 지미가 어떠냐면은 그 벤프리 때가 31살 때 난 외동 아들이에요. 외동 아들. 그러고 결혼을 가다가 애가 하나 있는 사람이 한국 용부에 그게 52년 51년 그 2년 4월 4일에 51년 4월 4일 출격을 합니다. 순환 거기 출격이 이제 북한 그 폭격을 하는데 새벽 3시에 출격을 갔는데 1시간 후에 이게 그 교통이 그 교신이 두절됩니다. 교신. 그러니까 이제 공군사령부가 난리 났죠. 이거 사령관 아들이 실종이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니즈한테 바로 보고를 하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벤프리트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제 벤프리트는 그 보고를 듣고 뭐라냐 하면은 수색 중단하라. 적재 수송하면 또 다른 사람이 간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종된 거예요. 실종되고 이제 4월 5일 날 그 군단 창설식이 있어요. 군단 창설식 이성원 박사도 오고 벤프리트 온 거예요. 그 벤프리트 그 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어제 실종됐다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벤프리트하고 이 박사가 얼마나 했느냐. 그게 4월 이제 그때 4월 5일이죠. 4월 15일 이 박사 생일이 이 박사가 벤프리트 장군을 그 경무대에 초청합니다. 초청을 해서 위로를 한 거죠. 그래가는데 우리 이 박사는 아주 실각했을 때 미국에 가 있을 때 이 박사 서가자 벤프리트가 군용기를 직접 몰고 군용기를 바로 가가지고 자기가 와가지고 다 맞추고 간 거예요. 맞추고. 그러고도 보면 자기가 이제 52년 이제 그 벤프리트가 전역을 하게 되는데 아이젠하워가 벤프리트한테 그걸 제안을 합니다. 한국 대사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절합니다. 나는 북진 통일을 해야 하는 거는데 이렇게 가다 휴전한다. 자기는 반대한다 딱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아이젠하워가 또 벤프리트한테 뭘 요구를 하냐면은 자기가 플로리다주 지사 출마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인이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평생을 살다 그분은 이제 98세에 돌아갔었고 또 리즈웨이도 보면 100세까지 돌아갔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전체 한번 그걸 되돌아보면서 그 무수한 사람들이 뭡니까 워커 같은 경우 스탠드 다이 죽든지 버텨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메가다 6월 29일 날 전투 딱 방문하고 나서 워커한 지시합니다. 중수까지만 버텨다. 벌써 메가다는 그때 6.25 그 인천 상륙작전을 딱 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김홍일 장군한테도 사흘만 버텨달라. 사흘만 버텨달라 했는데 거기 미국도 훈련도 안 된 거죠. 그 전쟁 끝났으니까 전부 다 보내고 하니까 심지어 딘 소장이 외밤이 육군 소장에 와가지고 박격포 소고하다가 잡힌 거예요. 농민집에 있는데 누가 고발한 거예요. 그게 몇 불 받고 그런 한국이었으니까 그게 7일간 버텼다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 역사가
굉장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장진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흥남 철수작전. 철수작전할 때 그 배 그거는 배 그냥 여객선 그 화물선에 화물선. 화물선에 10배 되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 사고 없이 부산항에 딱 25일 도착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걸 다시 이제 보게 되고 또 그 뭡니까 그 리조이가 이제 왔을 때 한국 포기하라 그러면 크라크 대장 옵니다. 크라크 저 뭡니까 육군 장관이 와가지고 리지한테 포기하라 그럽니다. 한국 포기 못한다 그랬어요. 벤프리트도 그랬고 메가더도 그랬고. 그런데 뭐 우리 이 주사파 패거리든 이 많은 그건이 참 기가 막히는 적이지. 지금은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대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게 특별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저 6월 25일 어떻게 이렇게 딱 주일 그게 73년을 뜻깊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로운 의미에서 이제 그 재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지도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한국과 한민족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비반 정치, 경제, 외교관, 종교 등 모든 영역의 지도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 절대적 미에 굳건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 이 민족의 부인 시대의 속에 하나님 주권 아래 통일을 이루고 민족과 세계 선교를 이루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나 제사함 끝에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사랑하는 또 주권 회복 기도에 중원하시는 우리 금은한 목사님 사모님 또 여기에 동역자를 축복하시고 많은 인민의 현자 졸업자를 보내 보살하게 주셔서 한국교회의 회개와 갱신과 봉과 일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의 민족의 부에 대한 선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